한국환경산업기술은 해외 사업실의 정용도라고 하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녹색기술 해외 현지 실증 지원하고 또 녹색 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이 두 가지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설명드리기 전에 미리 좀 행정사항에 대해서 안내부터 좀 드리면요. 저희가 공고할 때 게시판에 올려놓기도 했는데, 일단은 저희 접수 마감 시간이 2월 26일 목요일 밤 12시까지예요. 12시까지 마감으로 드린 거는 예전에 뭐 6시 이렇게 마감 기간을 드렸더니 그 이후에도 계속 문의 오시고, 제출이 안 된다라는 뭐 문의 전화도 많으시고 해가지고 12시까지로 마감 기간을 설정드렸습니다. 대신에 지원 서류를 접수하시는 시스템은 다음날 9시까지 접수가 되게끔, 그 뭐 시스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공고, 뭐 공정성 뭐 이런 차원에서 밤 12시 이후에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제출 문서는 접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양지해 주시고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또 업로드 안 되실 수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시면 하루 전날인 25일까지 접수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공고문에 보시면 저희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실 때 사용하시게끔 빈 폴더를 만들어 뒀어요. 이걸 만들어 둔 이유는 필수 서류를 제출하실 때 넘버링이라든지 파일명을 제대로 안 다셔가지고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당최 찾기가 어려워서 필수 서류 번호별로 폴더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양식은 사업 안내서 뒤쪽을 보시면 관련 양식이 있으니까 그 양식을 활용하셔서 문서를 만드신 다음에 해당 문서를 해당 넘버링된 폴더 안에 넣으셔가지고 모든 폴더를 zip 파일 형태로 등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종합 설명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표지를 좀 봐주세요. 항상 어떤 사업이든지 그 사업의 선정 가능성을 높이시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원하는 사업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그 사업의 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사업 계획서라든지 발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드릴 설명 또한 그런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설명을 드릴 거고 이 교육을 들으신 분하고 이 교육을 안 들으신 분은 분명히 좀 차별화가 되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설명의 요지입니다. 일단 표지 제목을 한번 봐주십시오. 왜 이런 사업명을 사용하고 있는지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녹색으로 시작을 하네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십니다. 자신이 보유한 기술이 녹색 기술인지 녹색 제품인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쭤보시는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법에 녹색 제품이 뭐다라고 딱 규정을 해뒀어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또 뭐 녹색 기술 인증이란 것도 있죠. 이런 인증을 받은 것들만 해당이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표현은 어쩔 수 없이 이 녹색 기술, 녹색 제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자격은 어느 정도 환경성, 친환경성을 가지고 계신 기술 또는 제품이라면 다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그 환경성에도 어느 정도 정도가 또 다를 거지 않습니까? 어떤 뭐 제품의 에너지 세이빙률이 5%에 반해서 타 제품은 뭐 10%, 15% 똑같은 기능을 유지하면서 뭐 그러실 수도 있을 거고 그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선정 평가 단계에서 평가를 통해서 좀 차별화를 두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녹색 기술이라고. 대부분의 뭐 고전적인 환경 기술들은 장치로 구현이 되죠. 그 장치라는 게 딱 뭐 고정화된, 규격화된 장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환경시설에 사용하는 기술이 구비된 장치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 다음에 또 규모가 크죠. 근데 해외에 수출할 때 그 나라 현지 상황도 보지 않고 내 장치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나라 현지 사정에 맞게 약간은 개조를 하고 규모를 설계를 하고 필수 기능을 넣으시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증을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거 없이 바로 그런 계약을 따내기가 어려우시니까 현지 상황에 맞게끔 자신이 보유하신 녹색 기술이 구비된 장치를 개조를 하셔서 파일럿의 형태로 현지에서도 제대로 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십시오라는 취지에서 이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많으시죠. 이제 한국에서는 뭐 어느 정도 사업을 뭐 수평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계신다라든지 또는 더 이상 한국 시장은 포화가 돼가지고 진입하기가 어려우시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시게 되는데 뭐 가장 쉽게 해외 바이어들을 잠재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또 전시회 같은 곳이겠죠. 전시회에서 바이어와 미팅을 하고 바이어가 관심을 가지고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좀 성능 구현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기업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거기까지 뭔가를 가져가기 힘드니까 한국에 레퍼런스 많으니까 와셔서 한번 보십시오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또 현지의 바이오는 한국의 상황과 기후적인 조건이라든 여러 상황이 우리나라랑 다르지 않느냐, 우리나라에서 보여주실 수는 없겠느냐, 이런 식으로 합의가 진행되다가 미팅이 이제 중단돼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죠. 이러한 경우에 이런 지원 사업을 활용하셔가지고 이 기술이 현지에서도 충분히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먹힐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즉 나중에 본계약을 따내기 위한 그러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녹색 기술이라는 것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저희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뭐 텀블러라든지 스피커라든지 뭐 마우스라든지 이러한 제품 형태의 규격화된 것들 언제 어느새든 뭐 어디서든 해외 바이어가 뭐 1,000개 보내주세요. 요런 조건으로 구매 오더를 내리시면 바로 만들어서 보내주실 수 있는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는 이 기술적인 특성과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으시죠. 자, 요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진 분들이 또 해외에 진출하실 때는 제가 글로벌 공급망 진출이라는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 제품이 뭐 한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데 이제 해외로 판매를 하려면 해외 바이어도 찾으셔야 될 거고 현지에서 홍보도 하셔야 될 거고 특허 같은 것도 필요하실 거고 판매 채널도 확보를 하셔야 할 거고 뭐 인증도 받으셔야 될 거고 이런 다양한 현지에서 활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타겟해서 지원해 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문의가 좀 들어오시는 게 어떤 아이템은 약간 그레이 존에 있는 아이템들이 있으세요. 이게 실증을 지원하시는 게 맞는지,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지원하시는 게 맞는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포장재를 만드는 큰 설비예요. 근데 이거는 포장재를 딱딱 찍어내는 게 규격화돼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실증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기술이 구현된 장치니까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 장치를 현지에 옮겨가지고 실증을 한다기보다 현지에서 사용하는 원재료를 가져와서 한국에서 보여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케이스는 글로벌 공급망 진출이 더 적합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내가 가진 기술이 현지 실증이 적합한지 글로벌 공급망 진출이 적합한지 애매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저도 같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설명을 들으시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남겨두시면 제 설명 끝나고 나서 채팅창에 올라오신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릴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간단한 사업 개요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라고 말씀드렸어요. 녹색 기술하고 녹색 제품이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좁은 바운더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계신 국내 중소, 중견 기업이 이 지원 사업의 타겟입니다. 대기업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 해드립니다. 다만 중소, 중견 기업이 대기업과 컨소로, 그러니까 대기업이 참여 기관으로 들어오신 것은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오히려 그러하신 경우라면 저희가 가점을 드려요. 대중소 협업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사업화 가능성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점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도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술의 형태는 현지 실증을, 그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 형태는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지원하시는 게 맞다. 이러한 사업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고 이 산업 구분을 잘 모르시고 현지 실증이 맞는데 글로벌 공급망으로 진출하신다라든지 저기 지원하신다라든지 또 반대의 경우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선정평가 단계에서부터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십니다. 꼭 어떤 사업이 내가 적합한 사업인지를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6년도 중점 추진 방향이 있습니다. 크게 두 꼭지인데요. 하나는 전용 트랙을 신설해서 별도 평가하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검증 고도화라는 부분은 조금 더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을 집중적으로 평가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뜻인데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국가는 뭐 특별하게 뭐 범위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진출하는 국가가 지금 전쟁 중이라든지 국가 부도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위험 국가라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없겠죠. 올해 지원 예산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드릴 수 있는 예산이 총 66.4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 기간은 실증 같은 경우는 현지 조사에서 그 나라 상황에 맞는 파일럿을 만들어서 물건을 운송해서 뭐 시운전도 하고 실증도 하면서 데이터 뽑고 데이터 분석하고 홍보도 하시고 너무 할 일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 2년을 지원해 드려요. 다만 글로벌 공급망은 1년으로만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밑에 선정 특례 보시겠습니다. 뭐 저희가 항상 뭐 예전에는 이 보조금만 지원해 드리고 그 나라에서 뭐 홍보도 하시고 뭔가 파일럿도 뭐 통관, 관세 뭐 이런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시고 뭐 현지에 뭐 바이오도 스스로 찾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더니 중소기업분들이 또 자체적으로 돈이 있더라도 그런 업무를 담당하실 전문 역량이 좀 부족하시다 보니까 좀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는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개조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 하세요. 나머지 행정적인 부분, 통관 관세라든지 또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 등록하려면 이 나라 도움 시스템이라는 기재부에서 만든 아주 복잡한 시스템을 써야 되거든요. 그걸 처음에 접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멘토링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이 특허와 관련된 문의사항도 좀 아비가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저희가 전문 특허 법인을 지정해가지고 옆에서 자문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지원 현황을 좀 보시면요. 뭐 26년도, 25년도하고 26년도만 보시면 전체 사업 예산이 78억에서 70억으로 좀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위에 있는 지원 예산 66.4억은요. 이 70억에서 아까 말씀드린 저런 여러 가지 통관 관세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나라 도움 시스템 멘토링이라든지 특허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 운영비로 3.6억 원을 책정해 뒀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의 총액은 66.4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현지 실증의 경우에 뭐 단년도로 들어오시든 단연도로 들어오시든 저희가 지급해 드릴 수 있는 국고보조금 최대액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만약에 단년도로 들어오신다면 그 다음에 선정평가 결과가 매우 좋으시다면 4억 5천을 1년 동안 받으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2년 차에 걸쳐서 사업을 운영하실 거라면 최대 1년 차는 2.8억, 2년 차는 1.7억 정도로 사업 예산을 책정해 뒀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좀 여기다가 적지는 않았는데요. 글로벌 공급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년도 사업만 가능하고요. 최대 지원 금액은 1.2억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계속 지원 기업 수라고 되어 있는 게 올해는 15개 기업이라고 있네요. 이거는 현지 실증 기업이고요. 전년도에 1차, 1단계를 마치시고 올해 이제 2단계에 착수하시는 기업이 15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속 사업을 제외하고 올해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저희가 지금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신규 과제 선정 개수는 17건 정도이고요. 사업비 예산이 뭐 좀 더 유동적으로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조금은 더, 한번 두세 개의 과제 정도는 더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실질적으로 선정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노하우들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과제를 지원을 하시면 사업 계획서도 하나를 고르시게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선정 평가의 중점 평가 방향이 약간씩 상이합니다. 저희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저희는 과제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현지화 과제입니다. 현지화 과제는 일단 대부분 개도국으로 가시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어떤 수준이 굉장히 탑 글로벌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워낙 지금 개도국의 상황은 부족한 게 많고 환경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아주 뭐 범용적으로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 기술이 가더라도 충분히 그러한 문제를, 환경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기술이 많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맞는,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업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수처리 장치인데 우리나라에서 10억에 파는 장치라고 해가지고 그 나라, 돈이 없는 나라 가가지고 또 10억에 파신다고 하면 이거는 사업성이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현지화 과제에 속하는, 선지화 과제 유형에 속하는 과제들은 현지 실정을 고려한 사업화 계획과 이에 근거한 사업 목표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혁신형 과제입니다. 혁신형 과제는 정말 글로벌하게 뭐 내 기술밖에 없던가 경쟁사가 뭐 두세 개밖에 없다. 이러한 과제의 특징은 일단은 내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가 명확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도입하기 전에 그 성능만 확인이 된다면 내가 구매를 하겠다. 이러한 조건도 굉장히 명확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형 과제라면 바이어의 요구사항이 명확해야 되고요. 바이어가 실증을 해가지고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내가 실증을 통해 가지고 그런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조건에 부합함을 보여주시겠다라는 사업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최적화 과제입니다. 요즘 뭐 AI라든지 센서라든지 IoT 기술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유형의 과제도 많이 들어오십니다. 일단은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측정을 하는, 또 모니터링을 하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자동화된 계산을 해주는 이런 솔루션에 기반하셔가지고 환경 재해를 뭐 예측하신다라든지 환경 개선을 기재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러한 유형에 속하신다면 이러한 것들을, 솔루션들을 구축을 했을 때 얼마만큼 편리해지는지, 얼마만큼 환경 개선에 기여를 하는지, 그 다음에 향후 사업 확산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라도 설치 비용이 너무 비싸면 또 이걸 확산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러한 솔루션을 가진 아이템일수록 처음에 투자 진입이 어, 초창기에 투입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밑에 세 가지 사례를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현지화 사례고요. 저 사진에 있는 게 하수 처리 장치예요. 하수 처리 장치는 뭐 일반적으로 아주 보편화된 기술이죠. 근데 그 위에 태양광이 달려 있습니다. 저 태양광을 달아준 사람은 베트남 현지의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협력 사업을 하는 거죠. 하수 처리 장치가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OD 사업을 좀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수장 같은 설비를 OD 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수원국에서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정수장은 세금을 받거든요. 물을 팔아서 계속 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하수 처리장을 지어주겠다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ODA 사업으로 무상으로 깔아주겠다고 해도 안 좋아하는 이유가 하수 처리장은 보통 개도국에서는 세금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 반면에 유지 비용만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국가에서는 조금씩 어느 정도 규모의 시 단위에서는 반드시 하수 처리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식의 조항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법적으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한 시장을 염두해 가지고 지금 베트남의 대기업도 저희 나라 중소기업과 같이 이 협력 실증을 진행했던 거고요. 저 태양광 발전 장치에 의해 가지고 유지비를 상당하게 절감을 할 수 있고 현지 대기업이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홍보의 목소리, 정부를 설득하는 목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우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형 사례입니다. 두 번째 혁신형 사례는 고농도 차염 발생 설비예요. 정수장에 사용하는 설비인 거고요. 보통 물을 소독할 때 액화 염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액화 염소를 누군가한테 사오는 거죠. 근데 액화 염소 자체가 위험물이다 보니까 취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운반하기도 어렵고, 저장하기도 어렵고, 뭔가 유지 관리하기도 어렵고, 위험성도 많고요. 근데 이거를 소금을 가지고 현장에서 차염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기술이에요. 일단 뭐 기술 자체도 혁신적이고, 그 다음에 전극 사이에 경막이 있어가지고 경막 구조를 통해서 고농도의 차염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경제성에 기여를 합니다. 더불어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업체들이 몇 군데는 있는데, 우리 한국 기술의 또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유지 관리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이에요. 이제 전해셀이라는 부분이 이 장비의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타 기업의 전해셀은 이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셀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 뜯어내서 공장으로 옮겨서 그동안은 정수장에 사양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장비는 전해셀이 모듈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잘못된 셀 하나만 교체를 하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고, 하나가 빠지더라도 나머지 셀이 계속해서 사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지관리 편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최적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흔히 뱀스라고 하는 건물의 에너지 저감형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증을 통해서 이 장치가 들어갔을 때 그 전에 대비해서 에너지 세이빙률이 20% 정도예요. 보통 이 솔루션이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 후덥지근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풀로 가동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을 때는 필요가 없잖아요. 또 기후가 약간 비가 온다라든지 선선할 때도 에어컨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감지하고 AI가 판단을 해가지고 공조 장치를 제어를 하는 방식인 거죠. 이 장치의 특징이 이런 솔루션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센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센서들 간의 통신이 다 무선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선이다 보니까 유선에 비해서 공사가 너무 편한 거예요. 이 공사를 할 때 보통은 기존의 유선 방식은 그 작업장을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비용이 굉장히 낮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업 모델은 설치비까지 이분들이 직접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나중에 구독료 형태로 세이빙 되는 에너지 비용의 절반을 구독료로 받겠다. 이런 식의 사업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확산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자, 제가 이 설명회 자료를 만들 때 저희 뭐 사업 안내서라는 공고문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수도 있겠는데 그것보다는 여기에 좀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평가를 받으실 텐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고 발표 자료를 만드실 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셔야 되는지 요게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요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이 평가 기준, 선정 평가 기준하고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되는 사업 계획서하고요. 나중에 발표 평가를 위해서 만드셔야 되는 PPT 자료하고요. 다 일맥상통합니다. 이 평가 기준의 순서대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사업 계획서의 양식과 이 평가 기준을 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평가 기준 순서대로 발표 자료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뭐 불필요하게 여기서는 이 자료 만드시고 저기서는 저 자료를 만드시고 이럴 필요 없이 사업 계획서만 제대로 작성을 하신다면 이 평가 기준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에 준해 가지고요. 나머지 것들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꼭 이 평가 기준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설명 자료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평가 기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슬라이드를 좀 착각했네요. 올해 26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좀 드릴게요. 아까 첫 페이지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저희가 전용 트랙을 별도로 신설할 겁니다. 그 트랙에 들어갈 아이템은 에너지 환경 융합형 기술입니다. 제가 그 구분을 어떻게 해놨냐? 저기 1, 2, 3 보시면 단순 인프라 배제,
우수 성능 및 탄소 저감 동시 달성, 순환 경제 관련 기술. 단순 인프라 배제라는 것은 발전과 같이 그냥 뭐 태양광 사업으로 실증을 하시겠다, 태양광 기술로 이런 생산 인프라가 아니라 환경 시설 있잖아요. 환경 처리 시설, 뭐 폐기물 매립장이라든지, 뭐 수트리 시설이라든지 고전적인 환경 시설에 들어가는 기술인데 그 시설의 에너지 자립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융합형 기술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환경시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산업시설 등에 적용이 되면서 산업시설에서 기존 대비해서 에너지 사용량도 줄이고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는 현장 맞춤형 기술을 의미하는 거고요. 세 번째 순환경제 기술은 일반적으로 순환경제가 각광받는 것은 자원도 줄이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저감할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이러한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순환경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것과 관련된 기술이라면 이 전용 트랙에 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이 전용 트랙만 있는 거 아니고 고전적인 뭐 환경과 관련된 녹색 기술도 다 들어오실 수 있는데 이 전용 트랙에 해당하는 아이템이라면 저희가 별도로 추려서 평가도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올해 뽑아야 되는 선정 과제 수에서 미니멈 30%는 이 전용 트랙 안에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 사업화 균형을 위한 시장 검증형 실증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전년 대비해가지고 선정평가 기준이 대폭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기존에는 실증 결과 뭐 활용 방안이라든지 주변 국가 확장성 위주로는 좀 포괄적인 내용을 평가해가지고 시장 검증에 관한 우선순위를 나눴다면 올해부터는 구체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셔야 돼요.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자신이 생각하시는 시장 진입 기간을 설정을 하시고 그 기간별로, 그 단계별로 어떤 활동을 수행하실 건지에 관한 로드맵이라든지 그 시장에 가면 경쟁사가 누가 있고 또는 그 시장의 진입 장벽은 뭐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하시겠다라는 계획이신 건지, 그 다음에 현지의 이해관계자인데 그동안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더라. 이런 요구사항을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자, 이러한 향후 사업화 계획을 확인하는 부분이 배점의 30%, 30점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배점이 높아졌으니까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선정평가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최종평가 받으실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현지에서 운영 비용이라든지 투자 회수 기간이라든지 이러한 경제성 분석, 그 다음에 실증을 막상 해보고 현재 상황을 좀 더 살펴봤더니 당신네가 갖고 있는 사업화 계획의 사업 모델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신다라든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추려진 이 실증 사업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 이런 것들을 또 정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점도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현지 실증 사업이라든지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사업이라든지 좀 필수 조건이 현지 실증은 현지의 사업 파트너, 현지의 법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현지의 사업 파트너가 필요하고 글로벌 공급망 진출은 무역 상사와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되는 게 필수 조건이거든요. 근데 현지의 사업 파트너 또는 현지의 실증을 원하는 수혜기관, 잠재 바이어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사람들이 내가 이 실증 사업을 할 때 나도 얼마만큼 투자를 하겠다. 라든지 이 실증에서 내가 원하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해 준다면 내가 이후에 어떤 계약을 추진하겠다. 이러한 현지의 구체적인 사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문서를 주신다면 저희가 가점 3점을 드릴 수 있도록 신설을 해 두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녹색 무역 상사 참여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 진출은 무역 상사와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뭐, 필수는 아니지만, 무역 상사가 현지 실증 기술을 토대로 해외 진출을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무역 상사 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풀에 계신 무역 상사분의 역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업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풀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무역 상사 풀이 21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계세요. 저희와 협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올해에는 30개까지 늘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이 무역 상사분들이 해외에 또 거점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한 거점과 저희가 또 협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 중견기업 여러분들을 또 다른 면모에서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정과제 인센티브 확대 부분인데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못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관 관세 대응은 저희가 23년도부터 전문 외부 기관을 선정해서 옆에서 여러분들을 찰싹 달라붙어서 도와드리게끔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이후로 23년도 이후로 통관 관세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가 한 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 놓고 장치 잘만 만드시면은 물건을 운송하는 것들은 이런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저희 지원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 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해서만 쓰실 수가 있어요, 돈을. 근데 이게 꽤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외부의 전문 회계 기관을 섭외해 두고 여러분들이 문의가 있으실 때 이 회계 법인하고 얘기를 하시면 빨리 조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그 기재부에서도 콜센터를 두고 상담은 해드리고 있지만 콜센터에 전화하면 하염없습니다. 뭐 10분, 20분 기다리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년도부터 저희가 이러한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지재권 자문인데 어떠한 악유 사항이 좀 많이 발생하냐면 저희가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를 가지고 특허 획득, 특허 출원 이러한 활동을 하신다고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범위가 해외 출원만 지원해드려요. 여러분들이 진출하시고자 하는 대상국의 출원이라든지 좀 더 광범위한 PCT 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지원해 드릴 수 있지만 국내에서 출원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지원해 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이 만약 정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고용한 특허 법인이 가가지고 상담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받으시고 그 특허 법인이 저희 쪽에 이거는 국내 출원부터 가야겠습니다라고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도 사업비를 활용하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것 외에도 뭐 특허 출원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시니까 자문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녹색 개설 해외 현지 실정 지원은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협약일로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단년도 사업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1년 안에 끝내겠다라는 조건으로 들어오시는 거고, 최대 지원 금액은 4.5억 원입니다. 자기 부담금이 있는데, 자기 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사업 안내서에 사례까지 포함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단년도 사업으로 들어오시겠다라면 1단계에서는 2.8억, 2단계에서는 1.7억 원, 최대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약일로부터 다 1년 차는 11월 30일까지 주의하십시오. 2년 차는 10월 30일까지로 마감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뭐 총 2년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5억 원, 단년도 사업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선정평가의 기준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의 필요성 10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지 상황 지금 공고 보시고 그냥 지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저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온 게 이러이러하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현지의 상황을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문제시 안 되는 어떤 뭐 수처리 문제라든지 물이 더럽다라든지 공기가 더럽다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가 만연해 있더라. 근데 그러한 환경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고 경제성도 있다더라. 이런 것들을 이 1번 항목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설명은 여러분 기준을 잘 아시는 평가위원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가능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현지의 환경적, 경제적 문제와 연계성이 높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유리하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현지 사업화 가능성. 이게 올해 많이 바뀐 부분이에요. 40점이 배점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실증 아이템의 현지 수요에 관한 근거의 충실성이에요. 현지 수요가 내 기술에
대해서 현지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수요가 높다라는 거를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현지의 수요자가 뭐 정확히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잠재 바이오와 어디까지 지금 얘기가 진행됐다라든지, 또는 그 나라에 지금 관련한 환경 법률이 이런 식으로 제정 또는 개정이 될 움직임이 있는데, 내 기술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주는 평가 항목이다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사업 파트너 선정의 적합성. 실증에서는 사업 파트너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현지 위탁 기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지 위탁 기관은 현지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되고요. 사업 파트너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연구기관, 대학 이런 것들이 아니라 또 뭐 용역기관, 일회성 용역기관 이런 게 아니라 내 사업이 현지에서 확산이 되면 이 사업 파트너도 수익이 생기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사업 파트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사업 파트너라면 내가 돈 주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뭔가 같이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그 현지 위탁기관이 내 사업을 확산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들인지를 여기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저희 이 사업이 좀 역사가 깁니다.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저 현지 위탁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저희 사업에 참여하셨던 많은데 나중에 보니까 들어오신 분이 또 들어오세요. 현지의 위탁기관이. 저희가 이제 그것까지 봅니다. 예전에 한번 들어온 위탁기관인데 그냥 사업 끝나고 빠이빠이 했던 그러한 이력이 남아있는지도 살펴보십시오. 그런 것까지 보고 별로 좋은 성과가 없었다면 평가도 적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이 사업에 참여했는데 좋은 실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저희도 신뢰성을 높게 평가를 해드립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30점이 해당하는 배점인데요. 사업화 계획하고 추진 전략 체계의 타당성을 보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일단 중요한 게 아까 세 가지 과제 유형 말씀드렸잖아요. 현지화, 혁신형, 최적화. 그 유형별로 중점 평가사항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점 평가사항을 잘 반영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막상 이걸 작성하시려면 또 제각기 작성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사업계획서 양식을 보시면 반드시 이런 내용은 포함시켜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몇 가지 기술을 해뒀어요. 그러한 필수 항목은 반드시 넣으십시오. 그리고 내 아이템에 이 필수 항목이 만약에 안 맞다라고 하시면 그 항목 자체를 지우지 마시고 이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다. 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평가 기준인데요. 또 다른 중요한 평가 항목이 이제 이 사업 기간 동안에 실증 성과 지표는 무엇이고 지표별로 목표는 또 어떻게 잡으실 건지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앞에서 사업화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사업화 계획은 굉장히 중장기 계획이겠죠. 근데 그 사업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현지 실증, 이 사업 단계에서는 어디까지 이 사업비를 완수를 해내겠다라는 성과 지표, 목표를 제시해 주시는 게 이 키포인트예요. 이 팁을 좀 보실까요? 여기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표로 되어 있는데 과제 종료되시잖아요. 여기에 있는 내용 가지고 최종 평가를 받으십니다. 여기에 있는 성과 지표하고 목표를 제대로 달성을 하셨는지, 검증 방법은 제대로 제출을 하셨는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기술이라든지 이건 갖고 계신 분들이 주로 기술적인 성능 목표만 잡아가지고 오세요. 아니, 근데 올해부터는 사업화를 위해 과학기관 내에 어떠한 활동을 하실 건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능 목표다. 성과 지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단연도 과제인 경우에는 전체 아까 사업화 계획을 보여주셨고, 1년 차에는 뭐를 하고, 2년 차에는 사업화 계획 내에서 어디까지 또 진행을 하겠다라는 연착을 목표를 같이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목표와 근거는, 지표하고 목표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수처리 장치를 가지고 파일럿을 만들어서 실증을 하시겠다라는 사업 계획을 잡으셨다면, 수처리 장치와 관련된 성능 지표를 일단 잡으셔야죠. 성과 지표를. 뭐, BOD가 될 수도 있고, 뭐, COD가 될 수도 있고, TOC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왜 그거를 잡았느냐? 그 나라의 배출수 규정이 이러한 지표를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타당하죠. 또는
내가 이 기술을 가는데 그 나라에 관련 법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률을 준용하겠다. 이것도 타당하죠. 목표를 잡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법률 안에서 요런 뭐 OPPM이라는 기준 수치가 있다면 그것을 목표로 잡으시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드립니다. 근데 뭐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경우라면 또는 바이어의 요구 사항이 법률적으로는 10ppm을 원하는데 바이어는 그거보다 더 기준이 엄격한 5ppm을 원한다든지 또는 우리는 이건 됐다 15ppm까지만 해도 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든지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러한 바이어의 요구 사항을 근거로 제시해 준다면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위에 별표도 있습니다만은 5번 보시면 사업계획서의 양식을 보시면 이 성과 지표와 목표를 작성하실 때 이러이러한 지표는 필수입니다라고 제가 표기해 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그 표에 넣어주시고 만약 이 아이템과 또는 올해는 상관이 없다면 그냥 해당 없음으로 작성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것도 주의하십시오. 이 목표에는 어떤 활동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사업비 활용 계획을 보니까 이 목표에 없는 어떤 활동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 놓으셨어요. 이러면 기본적으로 불인정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목표에 있는 활동만이 사업비 활용 계획도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유념하셔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사업 수행 능력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뭐 과제에서 들어가는 거죠. 신청 기업의 재무 건전성. 신청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여러분들이 뭔가 준비하신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금융기관의 신용 등급, 신용평가 등급, 그 다음에 사업 수행 계획서상의 어떤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가 중요하세요. 사업 책임자가 얼마나 해외 사업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전에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 가지고는 저희가 좋은 점수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내용의 기술과 관련한 국내의 상용화 실적.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술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지표인데요. 저희가 국가 사업으로 국가의 이름을 걸고 해외에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검증이 안 된 기술을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국내외 다 좋습니다. 어느 정도의 내가 이 기술에 관련된 상용화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더불어 한 번 내 기술의 장치를 구매한 바이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한 번 구매했다더라? 뭐 이런 재구매 이력이 있다면 더욱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사업비 설정 및 집행 10점이고요. 총 사업비 대비 실증 규모의 적정성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돈은 매덕을 받아가시는데 실증 장치는 뭐 책상만 하더라. 뭐 이런 부분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요 정도 규모의 사업비로 내가 요 정도 규모의 실증 장치를 만들겠다. 뭐 이런 기획이 타당한지를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비 항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총사업비, 현금과 현물 비율 이런 것들이 처음 이 사업을 접해보신 분들은 좀 어려워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업 안내서에 저희가 자세한 설명하고 사례까지 들어뒀으니까 그 계산법을 확인하신 다음에 사업비 소요 명세서를 작성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뭐 적당하게, 뭐 과하게 책정된 사업비 항목이 있다라든지, 이건 좀 불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든지, 이건 좀 뭡니까? 의심이 갑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작성해 주시는 게 두 번째 평가 항목인데, 여기 좀 보시면, 일단은 이걸 작성하시기 위해서는 팁 1번 보시면, 사업 안내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 사업에서는 이 부분은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인정 못 해드립니다. 이런 거 다 정해뒀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작성을 해주세요. 네, 두 번째, 본 사업과 관련성이 적거나 본 사업 위에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자산. 예를 들면 노트북, 컴퓨터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업비를 활용하실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실증 기술의 해외 1기관이나 위탁기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그 나라에 뭔가 같이 사업을 해보자 하고 같이 일하는 파트너인데 그 파트너에 돈을 준다? 이거 용역기관 아닌가 저희가 일단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럴 때마다 저희에게 사유를 제시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원칙적으로 그들에게 지불할 수 있는 사업비는 불인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녹색 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이고요. 자, 글로벌 공급망 진출은 뭔가 이렇게 큰 장치다기보다는 뭐 주문만 있으면 바로 팔 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홍보라든지 마케팅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샘플을 만들어서 보내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반드시 무역 상사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음에 맞는 무역 상사를 같이 데려오셔가지고 참여 기관으로 같이 들어오시는 수도 있고 그런 무역 상사가 주변에 없다. 그러면 일단은 평가를 받으시고 좋은 평가를 받으셔서 선정이 되신다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무역 상사 풀에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역 상사분이 이거는 내 네트워크 안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시면 같이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유의하실 사항은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풀에 있는 무역 상사가 이건 저거 못 팔겠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협약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선정평가 기준을 보시면요. 지원의 필요성은 아까 실전에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뭐 거의 유사합니다. 두 번째, 공급망 진출 아이템 마찬가지 얼마만큼 현지에 관심이 많은지를 보여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 목표 고객의 명확성 및 납품 요건, 충족 수준, 뭐 제품의 형태라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목표는 산업이 정확하게 어떤 산업인지, 그 밑에 하이 세그먼트는 어떻게 되는지, 뭐 벤더, 뭐 티어 1, 티어 2에 해당하는 건지, 이러한 정보, 충분히 여러분들이 뭔가를 준비해 오셨다라는 정보를 보여주시고 그 고객이, 잠재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성능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라는 점도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은 이 사업 과제에서 충분히 내가 이 사업 안에서 어필을 했다라고 성과 지표 및 목표에 넣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린 사업화 계획입니다. 현재 실정하고 거의 유사한데, 일단은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현지화 과제, 혁신형 과제, 최적화 과제로 유형별로 분류가 돼가지고, 평가 방향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이 부분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무역 상사라 일하실 때 그냥 말로만 내가 이 업무 할 거고요. 무역 상사 이 업무 할 거예요. 요게 아니라 무역 상사가 해외 마케팅 홍보를 해 줌으로써 수출 계약이 일어나면 내가 무역 상사한테 얼마를 주기로 했습니다. 성공 보수로. 요런 거를 갖고 오시면 저희가 굉장히 협업 체계가 좋구나라고 신뢰성이 높구나라고 판단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사업 계획서 양식의 필수 항목. 선정평가에 반영되는 항목이고 사업 성격상 작성이 어려운 경우는 항목별로 서류로 작성해 주십시오. 사업 계획서에 저희가 필수 항목들 작성해 뒀으니까 반드시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자, 마지막 장입니다. 성과 지표 목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30점 배점되어 있네요. 앞에 사업화 계획, 중장기적인 사업화 계획 안에서 내가 이 사업에서 어디까지 추진하시겠다. 그리고 이게 왜 뭘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과 지표하고 목표를 통해서 밝혀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은 해외에서 뭐 실적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현지에서 어떤 식의 사업화 활동을 할 것인지 내용을 위주로 작성을 하시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 제품을 바로 팔 수가 없고 약간의 어떤 개조가 필요하다든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성능 목표도 함께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모든 지표와 목표는 당연히 근거 제시를 통해서 타당하다는 점을 설명해 주셔야 되고, 저기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 양식 보시면 작성 포인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성과 지표 저희가 좀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요것들은 다 넣어주시고, 내 아이템과는 관련성이 적다. 또는 내가 이 기간 내에는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은 해당 없으므로,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사유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 수행 능력. 이건 좀 현지 실정하고 다른데요. 신청 기업의 재무 건전 여성은 뭐 마찬가지고요. 사업 책임자 또는 참여 기관의 해외 진출 역량입니다. 참여 기관은 무역 상사를 의미하는 거고 저희가 글로벌 공급망 사업은 수행 기업의 사업 책임자가 반드시 해외 진출 역량이 높을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역 상사랑 같이 협업하는 것을 필수 요건으로 담고 있거든요. 대신에 무역 상사는 굉장히 그 진출국에 어떤 네트워크도 많고 판매 채널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역량이 높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걸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현재 파트너 또는 참여 기관이 현지 판매 채널이 있다면 그걸 잘 어필해 주세요. 굉장히 신뢰도가 높게끔 평가받으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국내 상용화 실적 마찬가지입니다. 동일 고객으로부터 재구매한 이력이 있다면 저희가 신뢰성이 높구나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편성. 자, 이것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유형 자산은 이 사업과 반드시 필요한 상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유형 자산은 분리인정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1천만 원 이상의 주요 항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뭐 이유 때문에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비를 활용하시는지 쓰셔야 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사업 안내서에 사례 첨부해가지고 국고 보조금, 자기부담금, 총사업비, 현물 비율 이런 거 숙지하셔가지고 사업비 활용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부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사업실의 오은석 책임연구원입니다. 이어서 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사업은 그 환경기업이 해외 진출 시에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그 전문가 해외 진출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해외 진출 리스크 감소 및 성공적인 진출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목적에서도 언급됐듯이 그 수출 컨설팅사, 법무법인, 관세법인 등 외부 전문 기관을 매칭해서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앞서 드린 설명들은 사업과 비슷하게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중견, 환경 기업이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8억 3천만 원, 그다음에 지원은 이제 공고 시부터 해서 예산 소재 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한도는 연간 1,200만 원이고요. 지원 한도 내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신청 절차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그 코네틱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아직 회원가입을 안 하신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해준지 컨설팅이라는 메뉴에서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확인, 그다음에 신청 확인 및 휴대폰 인증, 그다음에 기타 이제 회사 정보라든지 요 입력을 해주신 후에 최종적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신청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문 신청서라고 해서 그 신청서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회사 소개서 또는 그 자문을 받고 싶은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다음에 신청기업 검토 기준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간 증명서,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자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완납증, 그다음에 가세정보 제공 동의서를 이제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신청기업 검토 기준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저희 사업은 이제 그 앞서 안내드린 사업과 다르게 저희가 별도의 평가 절차는 거치지 않고요. 이제 그 결격 사유만 없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어, 대상이 되는지를 이제 스스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크게 이제 세 번째 항목에 이제 환경 성능 연계성이라고 해서 그 자문을 받고자 하는 대상 기술이나 제품이 환경 관련 아이템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4번, 5번 항목에 대해서 이 자본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수출 가능성이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경년 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으면 올해는 신청이 안 되고 내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7번은 이제 참여 제한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그 사유가 있는데 그게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 끝으로 이제 저희 그 동일 컨설팅을 동일한 결과물을 목적으로 하는 동일한 내용을 이제 타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 이제 추진 절차에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서류를 검토한 후에 이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요. 승인이 되면은 이제 저희가 자문기업을 해드리는데, 자문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자문기업 풀을 공개하기 때문에 그 풀에서 마음에 드는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따로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컨설팅 내용이나 이런 걸 봐서 저희가 매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문기업 배정이 된 후에 그 기업과 이제 자문기업 간에 이제 서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자문 계획서를 이제 저희 쪽에 제출을 하면은 저희가 그 계획서를 이제 검토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자문이 수행이 되고요. 이제 자문이 완료되면 그 기업에서는 이제 그 자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만족도 조사를 좀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문 결과 내용을 한번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그 비용을 이제 그 자문 기업에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자문 기업단은 이제 크게 이제 컨설팅사 9개사, 법무법인 1개사, 관세법인 8개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기업단은 이렇게 15개사가, 아니, 현재 18개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공고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공고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 공고문상에 그 자문기업단에 이제 그 소개 자료가 같이 첨부가 될 예정이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까지 이제 최근 6년간 586개사를 대상으로 738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어, 전년 대비 올해 주요 변경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전년도에는 자무부가 이제 7개 분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5개 분야로 좀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동일한데, 그, 저기, 기존의 기술 이전, 그다음에 외환무역금융, 그다음 해외 투자, 요 세 개를 묶어서 저희가 해외 투자 금융으로 이제 하나로 통합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해외 인증 분야의 환경 규제 대응을 추가를 해서 총 5개 분야로 재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안내문 상에 이제 세부 자문 범위를 이제 명시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해외시장 개척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시장 발굴이라는 범위를 좀 추가로 명시를 했고, 이제 통관관세 환급 같은 경우에도 그뭐 미국이나 중국 관련 이제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이제 피해 분석이나 해결 전략 검토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업무 전반에 대해서 사전 검토나 사후 관리, 이 내용을 이제 추가로 이번에 이제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제출 서류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회사 소개서 및 자문 대상 제품 기술 설명서가 필수 서류였는데, 올해부터는 회사 소개서나 자문 대상 제품 기술 설명서 중에 하나만 이제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전년도에는 담당자 재직 증명서가 이제 필수 서류였는데, 올해부터는 빠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완납증은 이제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부터 추가됐으니까 이 부분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그 자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5개 분야고요. 해외시장 개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희망하는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이라든지 추진 일정 수립하는 거, 아니면 이제 바이어 및 협력사를 발굴하고, 아니면 이제 이어서 이제 상담까지 지원을 받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진출해 있는 국가 외에 이제 그 국가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대체 시장 발굴을 위해서 다른 시장의 현황이나 실태 조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해외시장 개척 분야로 구분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출 수주문서 작성 및 검토인데, 이거는 이제 뭐 계약서 검토라든지 아니면 대금 회수라든지 어떤 이제 무역 간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 관련해서 이제 자문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술 이전 추진 전략이라든지 그 조건 협상을 하는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진출 대상국의 법률 검토를 통해서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하는 이제 해외 투자 전략 수립이나 실무 절차를 지원하는 이제 해외 투자 부분, 그다음에 이제 외환 및 무역, 수출 금융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서 실제 이제 그런 상품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네 번째는 이제 통관 관세 환급이고요. 그래서 자본 대상 제품의 이제 수출 통관이나 아니면 이제 상대국 현지에서 이제 실제 수입 통관되는 해당 부분, 그다음에 이제 환급, 관세 환급 받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FTA나 RCEP 관련해서 그 협조 업무 이제 뭐 원산지 인증 수주자 취득이라든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이런 업무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AEO 같은 이제 무역 관련 인증이나 그런 취득이라든지 아니면 물류 분야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받으실 수가 있고, 끝으로 이제 뭐 결제나 무역 보험 등 수출 거래 관련해서 이제 자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해외 인증 및 환경 규제 대응 부분이고요. 이제 그 해외 시장에 이제 진출할 때 필요한 이제 그 현지 규격 인증이라든지 시험 분석 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대상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환경이라든지 무슨 화학물질 관련 이제 규제에 대해서 어떤 조사나 분석 관련해서 이제 자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기후기금 GCF 사업개발 및 개도국 지원사업 발굴을 맡고 있는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정유미입니다. 오늘 간략하게 사업 소개, 올해 나갈 사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기후기금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를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업도 있지만 42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GCF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GCF 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한 타당성 조사와 사업 제안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공고를 낼 때 자유 공모와 지정 공모를 내기도 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자유 공모와 지정 공모를 같이 진행을 했고, 아마 올해는 자유 공모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GCF에서 제시하는 감축 부분과 적응 부분에 이 네 가지 총 8가지의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올해 지원 금액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2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올해는 그 예비 타당성 컨셉 노트 작성과 준비 사업, 사업 준비 기금 이렇게 최대 1억 5천, 1억 정도의 수준에서 사업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이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나갔던 공고에서 그 민간 기업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비율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정정을 해서 회담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민간 기업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때 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50% 지원을 해드리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응모가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사업비의 60%만 지원을 해드리고, 이 컨소 내에서 60%를 어떻게 분배하는지는 알아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신청 자격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사업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는 예비 사업만, 사업 규모상 예비 사업만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이 레디니스, 사업 준비 금융, 예비 타당성 조사, 컨셉 노트 작성 이런 3개의 분야에서 최대 1억 5천까지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접수 방법, 추진 일정 같은 경우는 아직 협의 중에 있어서 조금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추진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사업 규모가 좀 줄었기 때문에 사업 설명회를 어떤 형태로 진행할지는 아직 협의 중입니다. 그렇지만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해외 사업과 조금 차별성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GCF의 사업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GCF 사업 승인을 위해서 준비하신 내역을 저희가 봐야 되고요. 그 서류로 1번에 보시면 대상 사업 제안서와 2번에 사업 계획서가 같이 있습니다. 대상 사업 제안서라고 하면 GCF의 궁극적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제안서이고 이 제안서는 이제 GCF에서 사업 승인을 위해서 필요한 로지컬 프레임워크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저희가 논리적 프레임워크, Theory of Change 변화 이론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GCF 사업의 컨셉 노트를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요. 궁극적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2번 사업 계획서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술원이 지원하는 GCF 사업 개발 및 개도국 지원 사업 발굴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획과 그리고 주요한 내용들, 목표 내용, 추진 전략 체계, 수행 방법, 범위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해서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 같은 경우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뉘고,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해외 사업을 하신, 수행 건수, 경험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정량평가에 최근 5년간 해외 기후 환경 사업의 수행 건수를 보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해, 예를 들어서 이제 GCF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GCF의 사업과 얼마나 GCF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가 얼마나 있으신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보고요. GCF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감점에 보시면 가점으로 국가인증기구라고 해서 이제 수혜국에서 각각 국가가 인증을 해주고 그리고 이 NDA에서 레터를 발행을 해줘야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인증기구와 이미 네트워크가 있으신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협의가 되어 있는지 정도의 그런 사업 진행도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 지지 서한, NOL이라던가 아니면 사업 의향서, 양해각서 등을 제출하실 경우 그리고 또 인증기구라고 해서 우리 사업을 이제 궁극적으로 GCF에 제출해줄 기구가 수혜국이나 아니면 국제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인증기구인데 이 인증기구가 선정이 되었는지 이 인증기구와 함께 진행할 것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인증기구의 사업 의향서 등을 제출해 주실 경우에 저희가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으로 보시면 이건 올해 기준으로 정리가 된 건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3, 4월쯤에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해외 사업을 해보셨지만 GCF 사업과 관련해서 경험이 많이 없으신 경우 아니면 있으시더라도 네트워크나 아니면 역량을 좀 더 쌓으셔야 될 필요가 있으신 경우에서 이제 저희가 역량 강화 세미나를 해드리고요. 작년 경우에는 한 5회 정도 진행되었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종료되는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 제안서 및 패키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원래 두 가지 단계인데 예비 사업과 본 사업을 지원을 해드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상 규모상 예비 사업만 지원을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궁극적인 목표는 본 사업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GCF의 승인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GCF의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맨데토리 어넥스라고 해서 이제 필수적인 제출해야 되는 부속서의 리스트가 이렇게 14가지가 있고요. 이 14가지를 작성하는 것도 같이 지원을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GCF의 사업을 제출하시기 위해서는 이 14가지를 처음부터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좋기 때문에 저희가 14가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작성을 하실 경우 지원하실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고 있습니다.
GCF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GCF 사무국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GCF의 의사결정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이해관계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GCF 사업의 승인, 사업을 제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국가지정기구 NDA라는 것과 그래서 이제 이 수혜국의 기후변화 계획 부합 여부를 이 수혜국에 있는 국가지정기구 예를 들어서 재무부나 환경부 등이 자신들의 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non-objection letter라고 해서 이제 이 사업을 할 것을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라는 NOA를 제출해야 이제 GCF의 사업을 제출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사업을 제출을 하는 것은 인증기구, accredited entity라고 해서 인증기구를 통해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구를 사전에 지정을 하고 인증기구와 함께 사업 제안서를 준비해서 인증기구를 통해서만 GCF에 제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NDA와 AE의 역할을 이해를 하고 처음부터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NDA와 A와의 그 관계를, 네트워크를 쌓고, 그리고 함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GCF 사업 제안서 승인 절차가 저희 오른쪽 하단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업 제안서를 접수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컨셉 노트를 제출을 해서 간략하게 어떤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될지에 대한 컨셉 노트를 제출을 하면 사무국에서 이에 대해서 사업 제안서를 작성해도 좋다, 아니면 이 컨셉 노트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컨셉 노트를 승인하는 단계가 있게 되고요. 컨셉 노트를 승인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본 사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준비를 해서 이 모든 부속서와 사업 제안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 제출을 하시고 사무국에 제출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독립기술 자문 패널이라고 해서 사업 제안서에 대해서 전문가로 이루어진 패널에서 그 사업에 대한 현장 실사라던가 아니면 사업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자문을 제공하게 되고요. 이러한 자문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상정이 되게 되면 이사회를 통해서 승인이 되거나 또는 승인이 되지 않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테크니컬하게 검토를 한다기보다 정치적인 사안이나 아니면 아주 주요한 상황이 있을 때만 승인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사회에 상정된 사업들은 아주 승인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인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그 GCF의 장이 바뀌면서 이게 조금 더 간소화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전에 있었던 매뉴얼을 가지고 저희가 작성을 한 거라 향후에 새로운 매뉴얼이 나오게 되면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외 사무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온라인 설명회를 좀 정리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에서는 중국, 베트남, 인도, 콜롬비아, 가나 5개소에 대한 현지 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G2G 기반의 현지 네트워킹을 지원한다거나 어떤 수주 지원 활동을 한다거나 다양한 또 협력 사업 등에 대해서 좀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사무소를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지금 저희가 나가 있는 5개 사무소에 있는 주재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편히 연락을 좀 주시면 저희가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현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저희가 그 지원 사업별로 이제 오전부터 쭉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사업 공고문이 이제 저희 기술원 누리집에 기본적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담당자들에게 직접 문의를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부터 쭉 많이 이렇게
참석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무튼 많이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 더욱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